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경제 골든타임 박현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수진입니다. 오늘 골든타임 한뉴스5로 시작합니다. (2013년 2월 25일) 취임 첫날,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식 만찬에서 세계 각국 외교사절 앞에 한복을 차려입고 등장했습니다. 해외 순방 때도 기회가 되면 한복을 입고 각종 행사에 참석합니다. 박 대통령 스스로 한복의 아름다움을 세계 곳곳에 알리는 한복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 대통령은 한복의 날을 맞아 청와대 사랑채에서 열리고 있는 한복 특별전을 한복 홍보대사 배우 하지원 씨 등과 관람했습니다. 특별전엔 박 대통령이 한복 문화예교를 펼칠 때 사진과 직접 입었던 한복도 전시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취임식 때 만찬에 이거는 이제 한미동맹 60주년 그때 밤에 미국에서 이거는 형님은 매치를 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죠. 박 대통령은 또 한복 디자인을 배우러 온 중국인 유학생과 한복 동아리 대학생들을 격려한 뒤 정통과 현대의 조화를 주제로 한 한복 패션쇼도 지켜봤습니다. 행사장 밖엔 박 대통령을 보기 위해 중국인 관광객들이 모여들기도 했습니다. 자주 오십시오. 박 대통령은 한복을 시대에 맞게 발전시키면 세계인도 사랑하는 새로운 문화상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사립대 음대에서 첼로를 전공하던 21살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달 22일 새벽. A씨는 학교 인근 오피스텔 옥상에서 투신했습니다. 당초 경찰은 사건을 단순 자살로 추정했습니다. 조서를 꾸며야 된다고 해서 조서를 꾸미고 좀 있다가 자세하게 좀 수사를 해달라고 의뢰를 하고 나서 그날 이후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종결되는 듯하던 사건은 숨진 A씨의 친구들이 SNS에 글을 올리면서 일파만파로 커졌습니다. A씨가 학교에서 집단으로 심한 따돌림을 당했다는 겁니다. A씨가 지나갈 때마다 일부 선배들이 욕을 하거나 억지로 술을 먹이기도 했다는 내용. 남자 관계가 문란하다는 헛소문에도 시달렸습니다. A씨는 목숨을 끊기 전 친구들에게 내 편이 없다, 자살하고 싶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 사고 나는 날 엄마하고 카톡을 했습니다. 네, 엄마 잘 있어. 그리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웃는 얼굴로 보내왔더라고요. 그게 가장 마지막이었고. 왕따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일부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은 따돌린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부경입니다. 지난 8일 새벽 자신이 사는 아파트 7층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30살 박모 씨. 박 씨의 아버지는 아직도 아들의 죽음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집에 이렇게 오거나 그러면 지금이라도 애가 밖에서 들어올 것만 같다는 이런 거 참 마음에 들어요. 8년 전 입대해 국회 경비대에서 근무한 박 씨는 선임들에게 수차례 폭행을 당했습니다. 폭행 후유증으로 인해 복무 중 정신질환 판정이 내려졌고 제대 후 최근까지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그 선임 3명에게 구타를 당했다고요. 그 아들한테서 직접 들었습니다. 폭행을 인해가지고 충격을 많이 받았는 것 같더라고요. 선임들이 다리에 금이가 훈련해서 뒤처지는 박 씨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구타한 것입니다. 경찰도 직무수행 중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인정했지만 가혹행위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박 씨에게 돌아온 것은 보상금 600여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보훈처는 공무 중 정신질환이 발생했다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해 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어 추가적인 지원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넉넉한 집안이라 그러면 이렇게 장기적으로 입원도 하라 그랬는데 입원도 해야 되는데 그 600여만 원 지원이라고 나를 대줬는데 그거 턱없이 사실 부족했고. 대학에서 장학금까지 받을 정도로 성실했던 박 씨.
아버지는 병역 의무 중 이런 비극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그 빈자리가 부모의 마음이라면 아마 부모라 그러면 이 일을 꽤 큰 부모라 그러면 아마 누구보다도 이 심정을 이해할 겁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새누리당은 정부와의 당정 협의에서 초중등학교 학제 개편을 제안했습니다. 초등학교를 5년제로 바꾸거나 중고등학교 과정을 1년 줄여 11년 만에 초중등 과정을 마치게 하자는 겁니다. 학제는 유지하면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만 1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대학교 입학이 1년 빨라지게 됩니다. 학제 개편이 거론된 이유는 청년들의 취직이 늦어지는 것이 저출산의 큰 원인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의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입직 연령이 계속 높아지는 것도 저출산의 주요한 원인이므로 입직 연령을 낮출 수 있는 초중등 학제 개편과 새누리당은 학부모들의 학비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학제 개편이 시행되면 과도기에 나이가 다른 학생들이 같은 학년에 배정될 수 있습니다. 교사들의 수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새누리당의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지난 1951년부터 유지되어 온 6334 학제가 60여 년 만에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대학을 한 살 먼저 졸업한다고 금방 취업이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정호입니다. 화려한 손놀림,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이 폴란드 바르샤바를 가득 메웁니다. 1927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7회째를 만든 쇼팽 국제피아노 콩쿠르 결선 현장입니다.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이 대회에서 한국인 최초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세계 3대 음악 콩쿠르 가운데 최고로 꼽히는 쇼팽 콩쿠르. 그동안 서양인들의 우승 독식이 이어졌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11살 때 데뷔한 조성진은 놀라운 집중력과 폭발적 성장으로 2009년 하마마스 국제피아노 콩쿠르 등 대회 우승을 휩쓸었습니다. 어린 나이인데도 그 집중도가 엄청났어요. 거의 막 땀을 비오듯이 막 흘리면서 건반이 손가락을 움직여서 미끄러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또 곡을 칠 때는 집중도가 아주 굉장했고요. 콩쿠르 입상자들은 내년 2월 한국을 찾아 처음으로 갈라 콘서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연아입니다. 네, 풍년의 역설이란 말이 있습니다. 농사가 잘 되면 쌀값은 떨어지고 재고만 늘어나는 현상을 빗댄 말인데요. 최근에는 쌀 소비까지 줄면서 남는 쌀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 모시고 이 문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습니까? 지금 쌀값이 떨어진다고 걱정하는 농가들이 많은데 네. 정부로서 대책이 좀 갖고 있나요? 네, 올해도 지난 2년에 네. 이어서 계속 풍년이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양보다는 대략 한 26만 톤 정도 더 생산이 될 것 같은데요. 기존에 있는 재고량에다가 네. 이 수확량이 늘어났으니까 아무래도 쌀값이 떨어지는 것을 가지고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현재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대책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관계부처 간에 협의 중인데 빠른 시일 내에 발표를 해서 농업인들께서 더 이상 걱정을 안 하시도록 하겠는데요. 판넬 한번 설명해 주시면 준비를 해오시겠는데요. 네. 우리가 지난 2005년 이후부터는 양정제도를 수매제도에서 목표 가격 제도로 바꿨습니다. 지금 목표 가격이 지금 18만 8천 원인데요. 네네. 가격이 아무리 떨어지더라도 이 목표 가격의 거의 97% 정도는 이 고정직불과 변동직불을 가지고 보장을 해드리도록
법으로 규정이 돼 있으니까 네. 쌀값이 떨어진다고 농업인들께서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우선. 그러니까 지금 현재 18만 8천 원이 목표 가격인데 네. 이 직불금 통해서 네. 최소한 97%까지는 보장을 해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요즘 그야말로 뭐 정말 풍년 네. 기근인 네. 셈인데요. 네. 이렇게 농가들의 근심은 계속 깊어지고 있는데 요즘에 어떤 사회적인 추세라고 해야 할까요? 다이어트 열풍도 있고 이러면서 쌀을 좀 밥을 덜 먹는 경향이 좀 생긴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비가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예. 네. 밥으로 많이 먹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가공품으로 이렇게 대체 소비를 하거나 네. 수출을 하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요. 네. 정말 우리 그 최근에 그 소비 이 패턴이 막 이렇게 서구화되고 이래서 쌀 소비량이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쌀을 좀 많이 먹느냐 이런데 제일 큰 그 뭐 이 장애 요인이라 이것이 쌀을 먹으면은 이게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뭐 살이 진다든지 당뇨가 된다든지 이런 네. 뭐 잘못된 그 오해가 이 쌀 소비를 줄이는데도 일조를 하고 있다. 사실 그 최근에 쌀 소비는 계속 줄어들었는데 네. 당뇨병이니 성병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 탄수화물을 먹어서 쌀을 먹어서 이 뭐 살이 찐다든지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네. 오히려 말이죠. 아침밥을 걸으면은 이 집중력이라든지 이 사고력이 떨어져 가지고 이 성인병, 발병 위험이 오히려 높아진다. 이런 얘기도 있는 만큼 쌀에 대한 좀 정확한 정보 이런 것을 저희들도 제공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이런 말을. 네. 그런데 멀쩡한 쌀을 내다 버릴 수는 없고 네. 정부에서는 어떤 대안을 좀 강구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제일 큰 것이 이 밥으로 먹던 것을 네. 좀 가공용, 네. 좀 간편하게 쉽게 먹을 수 있는 이런 그 쌀 제품을 많이 생산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예. 네. 지금 그것을 저희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 스튜디오에 네. 많은 쌀 관련 제품들을 좀 직접 갖고 나오신 것 같은데 네. 어떤 제품들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보시는 바와 같이 쌀 파스타, 쌀 파스타, 튀김가루. 쌀로 뭐 심지어 짜장면까지 짜장면도 만드나요? 있고요. 네. 네. 이 나물밥, 네. 곤드레나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우엉 이런 걸 넣어가지고 나물밥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즉석밥, 냉동밥 이런 것들도 있고 대개는 우리 쌀국수나 이런 것들은 쌀빵 이런 것들은 빵국수 이거는 밀가루로 만들 줄 알았는데 네. 최근에는 그 기술이 발전을 해가지고 100%의 쌀가루를 가지고 말이죠. 그야말로 글루텐 프리 글루텐 이런 프리. 그 건강에 좋은 이 가공 제품도 만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요즘 시중에 쌀로 만든 과자, 빵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 빵으로 만들었는지 밀가루로 만드는지 저희는 좀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농림부에서 또 네. 이렇게 뭐 10가지 탑 10 그렇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가공식품 하면은 뽑은 게 있다면서요? 어떻게 하면 이게 이제 이 가공식품을 많이 이 소비를 하도록 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고민인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새로운 그 신제품을 개발해야 되는데 해마다 그래서 이 탑10이라고 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라이스바도 쌀국수. 있고 떡볶이도 있네요. 네, 네. 그래서 다양한 이런 이 쌀 제품들을 이렇게 새롭게 개발하고 네. 개발된 제품들을 홍보를 하고 판촉을 하고 이래서 이제까지 밥으로 먹던 것을 가공 제품으로 좀 간편식으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좀 많이 먹도록 네.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도 이 글루텐 프리 빵이야말로 창조 경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요즘에 네. TV에서 셰프들이 워낙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인기 셰프들이 뭐 쌀 디저트를 공개하기도 했다고요? 네. 뭐 셰프들 네. 한 3명이 한 7가지 정도 우리 왜 빙수도 있고 뭐 다양한 그 디저트들 있지 않습니까? 네. 젊은 사람들이 특히 네. 좋아하는데 이런 부분에도 쌀을 사용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난 9월 달부터 네. 그 청와대 앞에 사랑채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이 쌀로 만든 디저트 네. 그것을 전시도 하고 시음도 하는데 저도 한번 참석을 해보니까 젊은 주부들 특히 어린애들 건강을 생각하시는 젊은 주부들께서 이 쌀로 된 디저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또 실제 반응도 아주 좋았습니다. 12월까지 하니까 우리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좀 시청자분들도 관심을 관심 가지고 시간 되시는 분은 한번 직접 가셔서 체험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쌀 가공식품, 뭐 한국식 쌀을 이용한 한국식 디저트 등 새로운 이제 먹거리들이 쌀을 이용한 먹거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뭐 청년 실업 완화라든지 소위 말해서 농촌에서의 창업, 네. 또 중소기업과의 협업 관계 이런 데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동안에 우리는 그 농업 생산하는데 너무 급급해 왔습니다. 네네. 어떻게 하면은 양을 좀 더 늘리느냐, 증산을 하느냐 이랬는데 생산된 그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을 하고 말이죠. 네. 또 이것을 관광이나 체험 이렇게 서비스 산업하고 연결해서 우리는 그걸 6차 산업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소비도 늘리고 네. 부가가치도 높이고 그래서 농가 소득도 늘리는 네. 그런 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년을 늘리는 대신 월급을 줄이는 임금 피크제가 최근 세계 화두입니다. 네, 이런 임금 피크제가 도입되면 퇴직금이 늘어날지 줄어들지도 관심사인데요. 오늘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에서 그 상관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임금 피크제와 퇴직금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직장이 늘고 있는데요. 임금 피크제가 도입되면 일하는 기간은 늘어나는데 퇴직금은 오히려 줄어든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정년이 55세인 한 회사에서 30년째 근속하며 월 평균 600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원래대로 55세에 퇴직한다면 이 근로자는 퇴직금으로 1억 8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정년을 60세로 5년 늘리고 늘어난 근무기간 급여를 매년 10%씩 줄이는 방식으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이 근로자는 퇴직금으로 1억 500만 원밖에 받을 수 없는데요. 때문에 정부는 임금 피크제로 연간 임금이 6,870만 원 이하로 감소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형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봉이 가장 높은 피크 년도를 기준으로 1년차 10%, 2년차 15%, 3년차 이후 20%보다 많이 삭감되면 연간 최대 1,0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재고용형 근로자는 임금이 피크 년도보다 20% 이상 감액되면 연간 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아침경제 골든타임 오늘 박상원 공간과 미디어 연구소 소장, 강훈식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 김태현 변호사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단군 일의 최대 사기 사건이라고 불리는 바로 조이팔 사기 사건이죠. 4조 원대 다단계 사기범 조이팔 씨의 은닉 재산과 생사 여부가 국민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숨진 채 발견된 조이팔의 조카 유모 씨 집과 사무실을 검찰이 압수수색했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됐을지 궁금합니다. 증폭되는 조이팔 사건 미스터리, 김태현 변호사가 정리해드립니다. 단군 일의 최대 사기범 조이팔. 피해액은 4조 원에 이르고 피해자는 3, 4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죽었다던 조이팔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까지 돌고 있습니다. 과연 조이팔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조이팔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건 2008년입니다. 경찰이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한 다단계 사기범 조이팔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 발표 후 2개월 후에 조이팔은 중국으로 밀항을 하고 맙니다. 그 후 조이팔의 행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이팔의 행적이 언론에 보도된 건 4년이 지난 2012월 5월입니다. 경찰이 조이팔이 죽었다, 중국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이런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이팔의 장례식 동영상이 공개된 겁니다. 그때부터 과연 정말 조이팔이 죽었을 것인가, 살아있지는 않을까, 그런 의혹들은 계속됐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는 조이팔로부터 검은 돈을 받았던 검사, 검찰 수사관, 경찰 간부들이 줄줄이 구속되기 이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어떤 피해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잠잠하던 조이팔 사건이 다시 불거진 건 얼마 전입니다.
조이팔의 최측근 2인자였던 강태용이 중국에서 체포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열흘 후 조이팔의 조카이자 조이팔의 밀항을 실질적으로 도왔던 유모 씨가 조이팔의 근거지인 대구에서 자살하고 맙니다. 과연 조이팔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과연 조이팔은 살아있는 걸까요? 또 조이팔의 비호 세력은 어디까지 펼쳐 있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조이팔의 은닉 재산은 얼마나 되고 이것을 찾아서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걸까요?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현의 사건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사망한 유 씨, 조이팔의 조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밀항을 도왔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사망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 유골함을 들고 들어온 인물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국 관련한 이제 조이팔의 중국행의 뭐 처음과 끝, 문을 열고 문을 닫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주 좋은 표현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최초에 했던 게 밀항을 도왔습니다. 밀항의 결정적인 뭐 숨은 공신이었다 이런 평가받고 저 밀항 도운 것 때문에 징역 1년 정도의 처벌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조이팔 사망과 함께 그 유골을 함을 들고 또 국내에 귀국한 것이 이제 조카 유 씨인데 그동안에 아마 이 수익 배분 논란을 가지고 이 조이팔 씨의 이제 잔재 세력들과 많은 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번에 조카 유 씨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그 강태용이 중국에서 잡히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서 아마 플리바게닝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즉 중국 공안한테 정보를 준 사람이 강태용이 여기 있다. 그게 조카 유 씨였고 그걸 대가로 자신은 이제 다시 뭐 안전하게 그냥 처벌을 안 받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한국에 와 보니까 뭔가 여기가 또 하나의 이제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까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조이팔 조카 유모 씨가 사망 이후에도 중국을 수십 차례 왔다 갔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바로 이 유모 씨가 저기 강태용 씨에게 돈을 계속 받았다는. 그런 증언도 나오고 있는데. 한 번 갈 때마다 그런 얘기도 있었죠. 생활비를 계속 받아왔는데 이 유 씨가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이거 내 몫이 더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너무 적다 돈 받은 게.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최근에 아마 추석 때도 강태용을 만나가지고 3억을 받기로 했는데 강태용이 3천을 줬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모 씨가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해서 강태용의 어떤 소재지를 중국 공안에 알려졌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 뭐 지인의 증언이기 때문에 어떤 신빙성을 조금 더 봐야 될 것이고 근데 이 유 씨가 가장 중요한 게 언론에 그 지금 뭐 관심사를 끌고 있는 이유가 조이팔이 지금 살아있을 것이라는 여러 가지 증거들 중에서 이게 최근에 또 불거진 게 이 유 씨의 통화 내용이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유 씨가 어떤 지인과 통화한 걸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그 삼촌이 지금 화가 많이 나셨어요. 이게 그 무슨 변호사가 돈만 가지고 가고서는 일하는 게 아무도 없어가지고 지금 삼촌이 굉장히 화가 났다. 이런 얘기를 한 그 녹취를 공개가 되거든요. 즉 그 내용만 보면 삼촌인 조이팔 씨가 살아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대화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야 이거 유 씨가 과연 조이팔의 어떤 그 정말 생존 여부를 확실히 알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관측들이 있었는데 일단 핵심 중에는 조 씨가 죽었기 때문에 이게 경찰의 수사에 조금 더 꼬일 수밖에 없는 거고 일단 뭐 유 씨의 자기가 압수수색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확보했다고 하는데 일단은 조금 수사 경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유 씨와 강태용의 관계가 틀어진 것은 올 추석경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판넬에 조이팔의 조카 유 씨의 자살 왜 했을까 얘기를 좀 풀어봤는데 일단 검경은 자살로 결론을 내린 상태죠. 내린 상태인데 뭐 여러 가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 스트레스, 두 번째는 삼촌 조이팔에 대한 공포감, 마지막으로 강태용 보복에 대한 두려움. 이거 다 좀 복합적으로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강태용 검거가 됐다. 조이팔의 최측근이 검거가 됐다는 소식에 좀 이렇게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더구나 자신이 중국 공안에 그 정보를 흘린 사람이 맞다면 강태용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경찰도 그런 걸 종합해서 자살로 결론 내렸고 아마 그 약을 산 거 역시도 본인이 샀고 사업 스트레스 얘기가 나온 게 마지막 죽기 전에 문자 메시지를 확인해 보니까 부인한테 뭐 그동안 지인들한테 받았던 투자금 다 돌려줘라. 마치 그 사건을 정리하는 듯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자살적으로 결론을 낸 것 같은데 그래도 타살 미스테리가 나오는 것이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핵심 측근은 지금 강태용이거든요. 하고 돈도 금고지기가 강태용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조이팔이 살아있건 죽어있건 모든 정보를 이제 강태용을 통해서 경찰이 충분히 정보를 빼낼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처벌을 받더라도 이 유 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변 인물에 가까울 텐데 핵심은 강태용이고 굳이 자살 목숨까지 택하면서까지
뭐 강태용의 보복이라든가 조이팔의 사건의 책임을 자신이 진다. 이런 점 때문에 지금 저기에 대한 자살이 아니라 오히려 뭐 또 다른 것들에 대한 이제 미스테리, 뭐 음모론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어제 이제 압수수색 했지 않습니까? 뭐 컴퓨터 다 뒤졌는데 어떤 증거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과거 2008년 초기에 터졌을 때 압수수색 정보를 경찰이 또 미리 흘려줬다면서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정확한 직책은 기억이 안 나는데 대거 아마 총경위가 굉장히 간부급이에요. 네네. 그 간부급이 이제 압수수색 나오기 전에 알려줬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저기 지금 좀 나오네요.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 제 고위층이죠. 그러니까 이미 2억 7천만 원 수수를 했었고. 제 오동식 수사관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아까 10억 5천만 원 받았거든요. 그리고 또 검사 얘기 나오고 경찰 얘기 나오고. 제 기억에는 아마 저분들 중에서 한 분이 말씀하신 그 압수수색 정보를 흘려줬다는 건데. 네, 지금 마지막에 나오는 정모모 씨, 40살의 전직 경찰관 정모 씨가 조이팔 사건 첫 수색 때 수사 때 이 압수수색 정보를 유출한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모 씨가 지금 얼마 전에 강태용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광저우로 도망가다가 거기서 잡힌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모 씨란 사람이 밀항 직전까지 담당 수사를 했던 수사관이에요. 네. 담당 수사관이 말씀하신 대로 압수수색 그 정보를 빼주고 돈을 받았다. 그리고 그 후에 처벌받고 나왔는데 지금 강태용이 잡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다시 도망가다가 또 다시 잡혔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면 뭔가 조이팔의 어떤 은닉 세력이 검찰, 경찰, 즉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이팔이라는 판도라의 상자가 드디어 열리는 건데 이 수사의 끝이 어디가 될지. 2012년 그 청와대 문서 유출 사건 연루되어 있는 박관천. 네. 그분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조이팔은 죽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당시 수사진들이 반발을 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증거가 없는데 서둘러 발표를 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굉장히 억울해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이 아까도 제가 브리핑에 말씀드렸지만 그 동영상을 봐도 이상해요 좀. 왜냐하면 한국 풍습에서 이 죽은 동영상을 찍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한반도에서 김일성, 김정일하고 조이팔이 세 번째거든요. 누가 이걸 얼굴을 보여주면서까지 그 투명관에다 넣고서는 장례식 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없다고요. 그리고 문서들도 이상하고, 뭐 화장증이라든지 사망 관계에서 문서들 전부 다 이상하고, 불구하고 경찰이 이 수사결과 발표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경찰이 정말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지명수배는 풀지도 않았어요. 아직도 걸려 있어요. 조이팔 유족들은 사망 신고도 안 했어요. 그런데 왜 이 박관천 당시의 팀장이 부랴부랴 이것을 갖다가 조이팔은 죽었습니다라고 발표를 했느냐.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조이팔이 살아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수사를 했던 실무진들 입장에서는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경찰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수사를 하다가 수사 발표를 죽었다, 이 혐의자가 죽었다 이렇게 하면 모두가 맥이 빠지고 김이 빠진답니다. 수사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하더라고요. 상태로 이게 약간 집단적인 멘붕이 온다. 아까 이제 반발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실제로 그때 그 경찰 관계자들이 그런 발언을 듣고 조사하던 사람들이 수사하던 분들이 모두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더 이상 해야 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번 사건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는 만약에 정말로 조이팔 씨가 죽었다면 조카인 유모 씨는 죽었을 이유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간단하지가 않은 게 단순히 사기범 조이팔 문제가 아니고 지금 한간의 소문은 아까 김태현 변호사가 판도라의 상자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 8조 원 규모, 4조 원 규모, 본인이 그냥 챙긴 것만 2조다 하는데 이게 단순히 검경 문제, 대구 지역에 한정되는 것인지 정치권으로 흘러들어온 것이 없는 것인지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사기쳐서 번 돈으로 돈이 어디로 흘러갔으며 로비 자금. 네, 그렇죠. 그 돈으로 어느 세력이 조이팔을 비호하고 있는가. 이게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말 일벌백계 차원에서 정확하게 좀 조이팔이 죽었든 안 죽었든 간에 그 피해자가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이 있는 것이고 사기쳐서 그 막대한 자금들이 어디론가 흘러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이팔이 죽었냐 안 죽었냐, 조카가 왜 죽었을까 이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갔냐의 문제를 정확히 밝히는 것이 어떤 피해자들의 가슴 아픈 것을 반이라도 좀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대구지검에서 TF를 꾸렸다고 하니까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이 바로 이산가족 1차 상봉 행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또다시 기약 없는 이별을 해야 하는 이산가족들인데요. 그래서인지 굉장히 먹먹하고 복잡한 감정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신랑은 19살, 어머니 20살. 모자라고 이제 더 많이.
그저 모습이 더 많이 나고. 통과를 못하게. 나는 태어나서 아버지 얼굴 처음 보는데 어떻게 알아? 네, 이 상봉 현장에 또 주목을 끈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복 입은 네. 북한 미녀들의 모습이었는데요. 한번 보시죠. 예, 뭐 지금 스튜디오에서도 네. 이 북한 미녀 접대원을 보면서 다들 흐뭇한 미소를 짓고 계신데 굉장히 눈길을 끈 모습들이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한복 입은 북한의 미녀 모습만큼이나 어제 박근혜 대통령도 한복 관련 행사에 네. 청와대 사랑채에서 참석을 했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 영상인데요. 어제가 바로 한복의 날이었죠. 네. 한복 특별전을 관람하는 모습이고요. 근데 실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 한복 입은 모습 여러 차례 연출했죠. 네, 오늘 지금 이제 한복 특별전 관람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바로 옆에 하지원 씨가 앉아서 한복을 입고 앉아 있네요.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오늘은 한복을 안 입으셨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신 한복 많이 입으시잖아요. 또 이제 외국 가시면은 그 나라 이제 국기 색깔에 맞춰가지고 한복도 입으시고 하는데 저는 박근혜 지금 저기 취임식 만찬부터 쭉 나오시는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입으셨던 한복 중에서 최근에 지금 미국 가서 입은 한복이 있어요. 네. 아래는 자주색 치마고 위에 약간 진한 회색의 톤의 한복이 있거든요. 저는 그 한복이 박근혜 대통령이 입으셨던 한복 중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한복 같아요. 네, 실제 한복 특별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한복 세 벌도 출품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복 전도사로서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 다음 주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논란과 관련해서 실제 논란이 되고 있는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한번 판단을 해보시죠. 1919년 나는 직접 만든 태극기를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체포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일본 헌병에게 피살되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동료들과 독립만세를 부를 때마다 내질과 고문을 당했지만 대한 독립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통찰력과 균형감을 키울 수 있는 역사교과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올바른 역사교과서. 네, 교육부가 국사교과서 국정화 홍보 차원에서 유관순 열사를 소재로 한 동영상을 제작한 건데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지금 설전이 뜨거운데. 지금 저게 교육부가 저 영상을 만든 논리는 이해를 하겠는데 네. 지금 쟁점과 관계가 없죠, 사실은. 저 문제는 예를 들어 초등학교 때 유관순 열사가 있는데 중고등학교 때 없다. 그랬을 때 당장 반문이 나오는 것이 검정 과정에서 교육부는 뭘 했냐 이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새누리당에서 이제 교과서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사관 자체가 굉장히 자학적이라는 거.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기회주의가 반칙이 성공한 현대사다. 과연 그런가 이 문제와 그다음에 지나치게 좀 북한에 대해서는 아무리 양보를 하더라도 망원경을 들이대고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는 현미경을 들이대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측면들이 있는데 유관순 열사하고는 사실 좀 본질에 좀 비껴간 부분이 있는 것이죠, 사실은. 네. 지금 결정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 좀 섣부른 행동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최근에 나왔던 예비비 논란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44억 예비비 중에 25억이 홍보비로 집행된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저렇게 홍보 영상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방향이나 구체적인 논의가 없이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여권에서 이 문제를 너무 급하게 서두르고 있다. 실제로 그 진위가 역사교과서로 국정화하는 것이 옳고 그르고의 논쟁을 뒤로 하고라도 지금 현재 이 문제를 끌고 가는 걸 너무 서둘러 끌고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저렇게까지 홍보물을 급하게 만들면서 또 저게 오히려 더 국민적인 반감을 사면 장기적으로 역사교과서를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 텐데 굳이 저렇게 끌고 나가는 것을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오늘 이제 청와대에서 오자회담이 있습니다. 네. 아마 야권의 문재인 대표는 역사교과서 문제를 집요하게 이제 제기를 하겠죠. 하는데 문재인 대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걸 쭉 들어보면
국정교과서는 친일 독재 미화 교과서다. 딱 이 프레임을 가지고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표가 먼저 답을 해야 될 것이 현행 8종 교과서, 검정 교과서가 문제가 있나 없나 문제에서 먼저 답을 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다는 전제에서 보면 어떻게 고칠 것인가의 방법에서 국정이냐 검정이냐, 검정을 강화하느냐 이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어요. 나오지도 않은 교과서가 친일 독재 미화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의 선친까지 거론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이 대표급들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계속 도돌이표식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앵무새로 반복할 게 아니고 문재인 대표가 문제를 제기한다면 현행 교과서 체제가 문제가 난 없다라고 생각한다든지 문제가 있지만 어떻게 개선하자라든지 개선 방향에서 강 교수가 말씀하셨듯이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뭘 여야 공동으로 뭘 만들어서 현행 검정 체제의 문제점을 좀 차근히 짚은 다음에 향후 어떻게 갈 것인지를 얘기한다든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인데 계속 국정교과서는 친일 독재 미화 교과서입니다. 현행 교과서는 아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책임 있는 그 야당 대표의 자세가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뭐 저는 다른 걸 떠나서 사실은 그 부분을 대통령이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게 문재인 대표가 답할 문제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국정교과서를 하고자 합니다라는 것이 대통령 워딩으로 좀 더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은 국민들은 대통령의 그런 이야기를 못 들은 겁니다. 왜 국정교과서가 필요한지, 그리고 교학사 교과서가 한 번도 선택되지 않을 정도의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쨌든 이 방향으로 전체 역사 교과서를 좀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건데, 오히려 오늘 오자회담에서 대통령이 오자회담을 먼저 하자고 한 것도 이런 것들을 정면 돌파하고 본인의 의지를 밝히시리라고 믿고요. 근데 오히려 그 대목에서 문재인 대표는 이런 건 아니다라고 입장을 또 내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 먼저 저는 대통령이 국민 앞에 이 문제가 이렇기 때문에 좀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실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먼저 얘기를 하든 뭘 하든 현행 8종 교과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공유가 돼야 그 다음 스텝으로 국정을 할 건지 검인정 체제를 강화할 건지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아마 오늘도 혹시나 해서 역시나로 이제 기결될 가능성이 높은데, 각자 하고 싶은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감히 제의를 하고 싶은 것은 오늘 5분이 만났으면 현행 8종 교과서를 펴놓고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냐 없냐에 대한 공감을 먼저 하면 그 다음 스텝으로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새로운 교과서를 만들 것인가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한 달여의 국정교과서에 대한 그 정치적 공방을 보면 정말 도돌이표 공방이다. 한쪽은 자학적 역사관, 종북적 역사관이 너무 강하다. 지필진이 좌파가 너무 편향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한쪽은 나오지도 않은 새로운 교과서가 친일 독재를 미화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국민들이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팩트 파인딩, 사실관계를 알아야 다음 방향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자회담에서 교과서 8종, 근현대사 편 금방 읽습니다. 늦은 시간 회의가 되더라도 각자 읽어보고 각자 세미나를 강독을 해보고 그 문제점에 대한 공감이 우선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은 일단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야 대표와 여당의 원내대표들, 야당의 원내대표까지 초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각각의 셈법,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들은 친일과 독재의 가족사 때문에 국정교과서에 집착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내일 회동이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하는 회동이 될 수 없다면 모든 책임은 대통령과 여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개혁적인 대통령 앞으로 만나기도 힘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좀 도와주십사 하는, 다음에 공천되기 위해서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권력에 아부하고 이러한 정치인들이 대한민국 국회에 일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문제다. 네, 김무성 대표는 박 대통령을 지원하는 듯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공천제도 입장을 굽히지 않고 서로 상반된 얘기를 한 얘기에 담았습니다. 네, 교과서 문제 묻혀있는데 새누리당이 이제 이른바 이제 공심이라 합시다. 공천심사위원회를 짜야 되는데 이제 그 문제는 대충 가닥이 잡힌 것 같고, 이제 룰 문제인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우선 추천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현행은 이제 5대5죠. 당원 대 국민 5대5인데 이 비율을 높여가는 문제인데, 그게 8대2가 될지 7대3이 될지는 이제 모르겠는데 그 측면이 있는데, 지금 방금 김무성 대표 얘기는 우선 추천제를 과잉해서 가는 문제에 대한 경고 아니냐 이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네, 대통령 오늘 어쨌든 오자회담에 김무성 대표는 이미 성과가 하나 있죠. 그러니까
야당 내에서 여당 내에서 분란, 즉 김무성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분란은 약간 잠잠해지던 거 아니냐.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 소위 이제 싸우는 모습은 좀 잦아드는 그런 정도의 성과는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로 기싸움 팽팽한 상황에서 전국 논의 네. 오늘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연예계 핫 이슈 키워드로 풀어봅니다. 정철진 평론가와 함께 전수형 연예 전문 리포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어떤 겁니까? 네, 이거 바르면 저처럼 꿀피부 돼요. 이제 누구다든지 굉장히 혹할 만한 멘트인데요. 대한민국 대표 꿀피부를 가진 여배우들이 화장품을 론칭을 했습니다. 네. 어제 21일 고현정 씨가 이제 또 그 브랜드를 론칭을 했는데요. 직접 매장에 가서 뭐 설명하는 열의도 보였고요. 뭐 좀 제품은 투박하지만 가족 모두가 바를 수 있는 거다 하면서 좀 친근하게 설명도 하긴 했습니다. 네. 말고도 어떻습니까? 그 두 번째 지금 키워드는 전지현 씨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예. 전지현 박근혜 대통령에게 상 받는다. 이게 무슨 네. 말이냐면요. 이제 10월 29일에 있을 2015 대중문화예술 시상식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술인들에게 시상을 하는 건데요. 1,200만 관객을 넘긴 암살의 여주인공으로서 대통령상으로 유력한 후보가 됐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전지현 씨 외에 또 어떤 사람들이 수상에 유력한 후보입니까? 뭐 이종석 씨라든지 박신혜 씨, 김종국 씨, 뭐 여러분들이 이제 한류 스타로서 국무총리상으로 굉장히 유력한 후보라고 하고요. 걸그룹 중에서는 걸스데이가 문체부 장관 표창으로 유력한 후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화제가 되고 있어요. 암살 주연으로 이정재, 하정우 씨도 있는데 전지현 그렇죠. 씨만 상을 받으면 네. 그 다른 주연 배우들은 섭섭하겠어요. 근데 이제 저게 대중문화 예술상인데 요즘 우리는 대중문화에 한류에 되게 많은 방점을 찍지 않습니까? 네. 한류 쪽인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전지현 씨를 못 따라가죠. 네. 하정우 씨도 대단하고 또 이정재 씨도 있지만 이제 한류 쪽으로 가면 일단은 좀 밀리는 경향이 있어서 아마 전지현 씨가 대표 수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달 말까지만 활동을 하고 지금 임신 7개월이기 때문에 이제 휴식에 들어간다라고 네. 했는데 굉장히 비싼 산후조리원을 예약했다고요. 네, 최근 이제 전지현 씨가 물색한 산후조리원이 무려 2주 동안 2천만 원의 비용이 필요로 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아직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 일대 산후조리원이 거의 다 그 정도 비용이라고 하고요. 이제 2주보단 더 오래 있을 거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세 번째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탈세 사실 무근이구만요. 이제 바로 백종원 씨 소식인데요. 7월부터 9월까지 백종원 씨가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사전 예고 없이 세무조사를 받은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백종원 씨가 뭐 탈세라든지 비자금 의혹을 받게 된 건데, 이제 본인은 사실 무근이다. 굉장히 당혹스럽다. 이렇게 의견을 전한 바 있습니다. 네, 갑작스럽게 터진 이 탈세 의혹에 대해서 백종원 씨 측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네. 사실 2011년에도 한번 정기세무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4, 5년 주기로 법인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하잖아요. 그 차원이고. 근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세무조사의 주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사 사국인데요. 네. 소위 말해서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맞습니다. 예. 서울청, 그러니까 네.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이제 사국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네. 1국, 2국, 3국, 4국. 웬만한 저 정도 사이즈의 기업은 2국이 그냥 나가는 게 맞습니다. 네. 정기세무조사라고 하면은요. 대기업은 1국이 나가고, 이제 3국은 개인 상속세. 이제 4국은 뭐냐면은 첩보 같은 게 들어왔을 때 이제 팀을 꾸려가지고 출동하는 뭐 저승사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너번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는 4국이 출동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기 세무조사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힘든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일단 회사 측에서는 그렇죠. 물론 이제 국세청에서도 사국이 나간 경우가 있고 최근에 하림 같은 경우에도 사국이 출동했다고 하기도 하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취재 경험에 사국이 쉽게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사국이 일단 나갔다라는 것은 뭐 하나 이제 건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 측면, 사국이 출동했다는 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회사 측은 부인하고 있지만 지금 더번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뿐만이 아니라 백종원 대표의 개인 세무조사도 같이 들어갔다는 게 보도였었거든요. 네. 물론 회사 측은 개인은 아니라고 좀 선을 긋고 있지만 만에 하나
저는 개인을 오히려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야지만 사국이 가는 모습들이 이제 맞게 떨어지는데 네. 이제 9월 달에 끝났기 때문에 최소한 10월 내에, 그러니까 2주 내에 결과가 분명히 나올 것이고 조사 사국이 나갔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결과가 나올 텐데 제가 보기에 이게 이제 몇십억의 추징으로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형사 고발까지 가는가 아닌가 여기가 마지막 이슈라고 보여요. 일단은 조사 사국이 들어갔으면 뭔가는 결과를 내놓지 그럼요. 않습니까? 예. 그동안 관행을 봤을 때 그럼요.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예. 그리고 기간도 벌써 2달이지 네. 않습니까? 7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꽤 긴 기간 동안 지금 조사 사국이 들어가 있는 건데 백종원 씨 사업 브랜드 보면 36개 브랜드에 점포망이 국내에만 600여 개, 뭐 해외에도 한 50개 40개 정도가 정도가 있는 걸로 있고요. 알려져 있는데 매출은 거의 1,000억 원이 가까워요. 뭐 수익이 연간 한 70억, 60억에서 70억 내는 그런데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면 최근에 이제 해외 프랜차이즈를 많이 열지 않았습니까? 네. 40개 점포. 그 와중에 좀 외환거래 측면에서 뭔가 첩보나 이런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한번 곧 나올 테니까 이 서울국세청의 이 결과 발표 지켜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꼭 맞는 정책이 무엇인지 전문 상담사와 상담도 받을 수 있는 맞춤 상담센터가 마련됐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얼마 전부터 임대주택 정보를 알아보던 65세 최소복 씨. 평소 공공임대주택이나 주택기금대출 등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지만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몰라 대부분 지인에게 아름아름 듣는 것으로 대신해왔습니다. LH는 최 씨와 같은 고민을 가진 지역 주민들이 개인별 맞춤 상담을 할 수 있는 마이홈 상담센터를 마련했습니다. LH 공사에서 직접 이렇게 상담해보면 이 직접 보고 말 듣고가 그냥 주민이 사는 사람 말 듣고 하고는 다르잖아. 이렇게 더 이해하기가 쉽지. 행복주택, 뉴스테이, 주거급여 등 정부가 마련한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에 대해 지역 주민 누구나 센터를 방문해 전문 상담사와 상의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정책이 자기에게 해당이 되는지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그분들의 직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와 유선전화 콜센터도 함께 운영됩니다. LH는 서울 영등포구와 경기도 수원시 두 곳에서 상담센터를 시범 운영한 뒤 올 12월부터는 전국 36개로 늘릴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다시 일터로 나가고 싶은 경력 단절 여성과 제2의 인생을 열고자 하는 중장년층, 청년 구직자를 위한 일자리 축제가 열립니다. 채널A와 동아일보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늘부터 이틀 동안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2015 리스타트 잡헤어 다시 일하는 기쁨을 엽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공기관, 정부 부처 등이 100여 개 부스를 설치하고 구직자들에게 일자리 정보를 제공합니다. 특히 한국야쿠르트, 코웨이, 왈츠와 닥터만, 디유넷 등은 현장 면접을 통해 직접 채용에 나서고 스타벅스 코리아 등은 채용 상담을 벌입니다. 시청자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 경제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